여러분이 마시는 시나몬 라떼 속 계피를 훔치기 위해 고대 그리스 상인들이 새와 벌인 놀라운 심리전을 아시나요? 그 따뜻하고 달콤한 향 뒤에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장대하고도 때로는 잔혹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 작은 나무 껍질 한 조각을 위해 제국들이 일어났다 무너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신대륙이 발견되었습니다. 오늘은 계피가 들려주는 인류 5천년의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득한 옛날 인도양 한가운데 떠있는 작은 섬에서 시작됩니다. 스리랑카라 불리는 이 섬의 울창한 숲 속에는 특별한 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스리랑카의 고대 전설에 따르면 계피나무는 신이 인간에게 내린 첫 번째 선물이었다고 합니다. 현지 주민들이 쿠룬두, 즉 향기로운 막대기라고 부르는 이 나무에서 인류와 계피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계피를 처음 섭취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학자들은 나무 껍질을 이용한 치아 관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대 여러 문명에서 나무 껍질을 씹어서 이를 닦는 관습이 있었는데 계피나무 껍질의 경우 항균 효과와 함께 달콤하고 매운 독특한 맛이 있어 특별히 선호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계피와의 만남은 점차 다양한 용도로 발전했습니다. 입안을 시원하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를 발견한 사람들은 계피를 의도적으로 우려 마시기 시작했고, 사냥한 고기 옆에서 계피를 태우면 보존 기간이 늘어난다는 것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차가운 비에 젖어 떨고 있던 사람이 계피차를 마신 후 몸이 금세 따뜻해지며 이마에 땀이 맺히는 모습을 본 순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불 없이도 몸을 데울 수 있는 신비로운 치료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계피의 수확 기법은 그 자체로 예술이었습니다. 스리랑카의 살라가마 카스트 장인들만이 이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었는데 그들은 우기가 시작되는 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비가 내리면 나무의 수액이 올라와 껍질이 부드러워져 벗기기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달의 위상까지 고려했는데 보름달이 뜨는 날에 수확한 계피가 가장 향이 진하다고 믿었습니다. 가장 숙련된 장인은 계피 껍질을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나무의 나이와 건강 상태, 그리고 최종 품질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비로운 나무 껍질의 진짜 여행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스리랑카는 우연히도 인도양 무역로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보석과 상아를 찾아 이 섬에 온 상인들은 뜻밖의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피의 향기는 바다 위에서도 느낄 수 있었고 그 가치는 곧 금보다 더 귀해졌습니다. 첫 번째 정착지는 인도였습니다. 기원전 1000년경 편찬된 아유르베다 의학서 차라카 사미타에는 계피가 트바크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이 고대 의학서에는 계피를 꿀과 함께 먹으면 100세까지 산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계피가 불로장생의 약이라 불리게 된 시초였습니다. 아유르베다에서는 인간의 몸을 바타, 피타, 카파라는 세 가지 에너지의 균형으로 이해했는데 계피는 특히 바타를 안정시키고 카파의 과도함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인도 남부 타밀 지역에서는 계피를 라방감, 즉 붉은 향기라고 불렀고 결혼식에서 신부가 계피 기름을 머리에 발라 악령을 쫓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기원전 6세 기경 불교 경전에는 스님들이 명상할 때 계피를 태워 마음을 정화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부처의 제자들은 계피 향이 정신을 맑게 하고 깨달음을 돕는다고 믿었습니다. 인도에서 시작된 계피의 명성은 바닷바람을 타고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계피는 계지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고 한나라 시대부터 황실에서 귀중히 여겨졌습니다. 한서에 따르면 한무제는 계피를 너무 좋아해서 궁전 기둥을 계피나무로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한 시기에 천재의학자 장준경이 쓴 상한론에는 계지탕이라는 처방이 등장합니다. 계피가지와 작약, 감초, 생강, 대추를 함께 달여 마시는 이 처방은 놀랍게도 18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 한의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감기약입니다. 당나라 시기에는 계피가 더욱 귀해져서 당회유에 따르면 계피 한 근의 가격이 쌀 100석과 맞먹었습니다. 신농본초경에서는 계피를 최고급 약재인 상품으로 분류했고 중국 의학에서는 계피를 백약지왕,
즉 모든 약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계피의 서쪽 여행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낙타 캐러밴을 따라 사막을 건넌 계피는 나일강에 도달했고 고대 이집트에서는 네시라고 불리며 파라오들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1922년 하워드 카터가 투탕카멘의 무덤을 3300년 만에 열었을 때도 여전히 계피 향이 났다는 것은 그 방부 효과가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집트인들은 미라 제작 과정에서 계피를 핵심적인 방부제로 사용했습니다. 내장을 제거한 후 몸 안쪽에 계피 가루를 채워 넣었고 붕대를 감을 때도 계피 기름을 발라 방부 효과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계피는 너무 비싸서 파라오와 최고 귀족들만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 여왕 하트셉수트는 계피에 대한 열망이 너무 커서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탐험대인 푼트 원정대를 파견했습니다. 이 원정의 기록은 데이르 엘바하리 신전의 벽화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여왕은 계피나무를 뿌리째 캐서 이집트에 옮겨 심으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지만 사막의 건조한 기후로 인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계피는 여전히 먼 바다 너머의 신비로운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피가 성경에 등장하는 것도 이 시기입니다. 출애굽기 30장에는 성막에 거룩한 기름을 만들 때 계피 250세겔을 사용하라고 명시되어 있고 솔로몬의 아가서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계피와 각종 향품들의 동산에 비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피는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스러운 재료였습니다.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계피를 둘러싼 신화가 더욱 극적으로 발전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역사에서 아라비아에 사는 거대한 새들이 계피 막대로 둥지를 만드는데 상인들이 큰 고기 덩어리를 던져주면 새들이 그것을 둥지로 가져가다가 무게 때문에 둥지가 떨어진다는 환상적인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는 아랍 상인들이 진짜 산지를 숨기기 위해 만들어낸 거짓말이었지만 이런 신비로운 이야기들 덕분에 계피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로마에서 계피는 극도의 사치품이 되었습니다. 플리니우스는 박물지에서 당시 계피 1파운드의 가격이 은 1500데나리우스, 즉 로마 군인의 4년치 봉급과 같다고 기록했습니다. 로마의 부유층들은 연회에서 계피를 태워 향을 피우거나 포도주에 우려내어 손님들에게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기원 후 65년 로마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황제 네로가 아내 포파이아의 장례식에서 로마 제국 전체가 1년간 사용할 계피를 단 하루 만에 모두 태워버린 것입니다. 역사가 타키투스는 하늘이 계피 연기로 어두워졌다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표현인지 권력의 과시인지 논쟁이 벌어졌지만 분명한 것은 계피가 절대 권력의 상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의 의사 갈레노스는 계피가 뇌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하며 검투사들에게 계피를 섞은 음료를 제공했습니다. 실제로 검투사들의 생존율이 향상되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7세기부터는 아랍 상인들이 계피 무역을 장악했습니다. 그들은 인도양의 계절풍을 이용해 여름에는 동쪽으로, 겨울에는 서쪽으로 항해하며 계피를 운반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피의 실제 산지인 스리랑카를 철저히 비밀에 붙인 것이었습니다. 아랍 상인들은 고대 그리스의 전설들을 교묘하게 재활용했습니다. 용의 눈물이 떨어진 곳에서만 자란다. 독사와 괴물이 지키는 숲에서 나온다는 환상적인 이야기들을 퍼뜨렸고 사람들은 이를 굳게 믿었습니다. 9세기 바그다드의 의학자 알라지는 계피를 킨나몬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서구의 시나몬이라는 이름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이슬람 의학의 아버지 이븐 시나는 의학 정전에서 계피를 37가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최고의 약재로 분류했습니다. 특히 여성의 출산 후 회복과 소화기 질환에 효과가 뛰어나다고 기록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십자군 전쟁 이후 계피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베네치아와 제노바 상인들이 아랍 상인들과 직접 거래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베네치아 총독궁의 화려한 장식과 산마르코 성당의 금방 모두 향신료 무역의 수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마르코 폴로가 동방견물록에서 계피를 천국의 향신료라고 부른 것도 이런 배경에서였습니다.
1348년 유럽을 휩쓴 흑사병은 계피의 운명을 다시 한번 바꿔놓았습니다. 사람들은 계피가 전염병을 막는다고 굳게 믿었고 의사들이 착용한 패스트 닥터 가면의 긴 부리 안에도 계피가 들어있었습니다. 교황 클레멘스 6세는 하루 종일 계피를 태우며 전염병을 피하려 했고 파리에서는 계피 가격이 평소의 100배까지 치솟았습니다. 14세기 영국의 에드워드 3세 왕은 계피를 너무 좋아해서 계피왕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는 궁정 연회에서 계피 와인을 손님들에게 대접했는데 한 번의 연회에 계피 10파운드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농민 100명의 연간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유럽인들은 중요한 깨달음에 도달했습니다. 정말 계피가 저 먼 신화의 땅에서만 나는 걸까? 우리가 속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의심이 바로 대항해 시대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도 바스코 다 가마가 인도 항로를 개척한 것도 모두 계피를 비롯한 향신료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1498년 마침내 바스코 다 가마가 인도에 도착했을 때 그가 캘리컷의 자모린 왕에게 가장 먼저 물어본 것이 계피가 어디서 나는가? 였습니다. 왕은 남쪽의 섬을 가리켰고 그곳이 바로 스리랑카였습니다. 1505년 포르투갈 함대가 스리랑카에 도착했을 때의 기록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선장 로렌소 데 알메이다는 바다에서도 계피 냄새를 맡을 수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온 섬에서 계피 향이 났다고 본국에 보고했습니다. 드디어 500년간 지켜져 온 비밀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은 스리랑카 서남부 해안에 요새를 건설하고 현지 왕국들과 계피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1518년 체결된 계약서에는 포르투갈이 연간 계피 55만 파운드를 공급받기로 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1602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설립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덜란드는 더 체계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계피 무역을 장악했습니다. 1658년 네덜란드는 스리랑카에서 포르투갈을 완전히 축출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계피의 이야기는 어두워집니다. 네덜란드가 만든 계피법은 역사상 가장 잔혹한 법 중 하나였습니다. 허가 없이 계피를 수확하면 사형, 계피를 몰래 반출하려 하면 손목 절단이라는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총독의 기록에 따르면 이 법으로 매년 수백 명의 스리랑카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네덜란드의 교묘한 가격 조작이었습니다. 1760년 암스테르담에서는 창고에 쌓인 계피를 3일간 태워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렸습니다. 도시 전체가 계피 연기로 덮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네로가 사랑으로 계피를 태웠다면 네덜란드는 탐욕으로 계피를 태운 셈입니다. 1796년 나폴레옹이 네덜란드를 점령하자 영국이 재빨리 스리랑카를 차지했습니다. 1815년 영국은 스리랑카의 마지막 독립왕국인 칸디 왕국을 멸망시키며 섬 전체를 완전히 식민지화했습니다. 영국 시대에는 독점보다 대량 생산을 추구했지만 동시에 중국산 카시아 계피가 대량으로 유럽에 수입되기 시작하면서 스리랑카 계피의 독점 지위가 흔들렸습니다. 1823년 영국인 식물학자가 실수로 계피 씨앗을 인도 남부에 떨어뜨린 것이 오늘날 인도 계피 재배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한편 극동에서는 일찍부터 계피가 사용되었습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향을 피우는 장면이 그려져 있고 통일신라 시대의 경주 안압지에서 발굴된 8세기 목관에는 계피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계피를 사용한 가장 오래된 물리적 증거입니다. 고려 시대에는 몽골과의 관계를 통해 계피가 더욱 본격적으로 유입되었습니다. 고려사에는 공민왕이 몸이 허약해 어이들이 계피가 들어간 보약을 자주 처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에 들어와서 계피는 우리 의학과 음식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세종 15년에 편찬된 향약 집성방에는 계피가 83회나 언급됩니다. 이 의학서는 계피를 계지라고 부르며 감기, 소화불량, 부인병 등에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에서 계피는 더욱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허준은 계피를 맛이 달고 매우며 성질이 대열하다고 기록하며 신장의 양기를 보강하는 최고의 약재로 분류했습니다. 특히 제약의 향도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다른 약재들의 효능을 이끌어내고 강화하는 리더 역할을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세조, 성종, 중종 등 역대 임금들이 모두 계피 처방을 받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임진왜란 중 선조가 의주로 피난 갔을 때도 어이들은 임금을 위해 계피를 구하려 애썼고 심지어 명나라에 계피를 요청했다는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궁중에서는 계피가 들어간 음식들이 잔치에 빠지지 않고 올랐습니다. 1795년 정조가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가변을 열었을 때는 계피가 들어간 음식만 12가지나 나왔습니다. 약식, 약과, 계피전과 등이 그것이었죠. 조선 후기 규합 총서에는 일반 가정에서 계피를 사용하는 실용적인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빙어각 이씨는 산후에 몸이 허할 때 계피차를 마시고 아이가 체했을 때 계피 우린 물을 조금씩 먹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서 계피는 민간에도 널리 퍼졌습니다. 개성 상인들이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들여온 계피는 당계피라고 불렸는데 승정원 일기에 따르면 숙종 때 계피 한 근의 가격이 쌀 2석과 비슷했습니다. 성인 남자 1년치 식량과 맞바꿀 수 있는 가격이었으니 일반 서민들에게는 정말 귀한 재료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조상들은 나름의 방법으로 계피를 활용했습니다. 겨울철 수정과가 대표적입니다. 계피와 생강을 우린 물에 곶감을 띄우고 잣을 올린 이 음료는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음료였습니다. 1670년경 음식 디미방에 이미 수정과 제조법이 나와 있으니 그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대에 들어와서는 계피의 모습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1876년 개항 이후 서양 제과 문화가 들어오면서 빵과 케이크에 계피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1885년 조선에 온 미국인 선교사 언더우드는 조선 사람들이 차에 계피를 넣어 마시는 것이 매우 신기하다고 본국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조선 총독부가 발간한 조선의 향료에서 한국이 연간 계피 300톤을 소비한다고 기록했습니다. 광복 후에는 계피가 한국 전통 음식의 상징적 재료가 되었습니다. 한국 전쟁 중에도 부산의 피난민들이 겨울철 감기 예방을 위해 계피차를 끓여 마셨다는 기록이 신문에 남아 있습니다. 1970년대 들어서는 길거리 음식에서도 계피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명동의 한 호떡 장수가 처음 시작한 계피 호떡은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겨울철 번화가의 달콤한 계피 향은 많은 사람들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롯데칠성 음료에서 출시한 캔 수정과가 전통 음료의 현대적 재해석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990년대 스타벅스가 들어오면서 시나몬 라떼 같은 서양식 계피 음료들이 젊은 세대에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계피의 건강 효능이 과학적으로 재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미국 농무부 연구에서 계피의 혈당 조절 효과가 발표되면서 당뇨병 환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카시아 계피에 포함된 쿠마린의 부작용에 대한 경고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과학은 계피의 비밀을 분자 수준에서 밝혀내고 있습니다. 주요 성분인 신나말데하이드는 강력한 항균, 항산화 작용을 하며 유제놀은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프로안토시아니딘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주목받는 것은 계피의 혈당 조절 효과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계피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연구가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아 아직 과학계에서는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계피가 중국산 카시아 계피라는 것입니다. 카시아 계피는 과다 섭취 시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쿠마린 함량이 스리랑카산 실론 계피보다 100배 이상 높습니다. 독일 연방위해평가원은 하루 카시아 계피 섭취량을 체중 1kg당 0.1mg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카시아 계피 가루 반 티스푼 정도에 해당합니다.
반면 스리랑카산 실론 계피는 쿠마린 함량이 매우 낮아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맛도 더 섬세하고 달콤하죠. 하지만 가격이 카시아 계피보다 10배에서 15배 비싸 일반적으로 유통되지 않는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연간 25만 톤의 계피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스리랑카는 8%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품질 면에서는 여전히 스리랑카의 실론 계피가 최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K푸드의 세계화와 함께 수정과는 뉴욕, 파리, 런던의 한식당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계피가 현대에도 여전히 새로운 용도로 발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천연 방부제로서의 활용, 친환경 살충제로의 개발, 심지어 치매 예방 효과에 대한 연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5천년 전 스리랑카 사람들이 처음 발견한 이 작은 나무 껍질이 아직도 우리에게 새로운 놀라움을 선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두 가지 특별한 레시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 레시피이고 다른 하나는 현대적 감각을 살린 서양식 레시피입니다. 먼저 조선 왕실에서 즐겨 먹던 궁중 약식입니다. 찹쌀 2컵을 4시간 불린 후 찜통에 20분 찝니다. 대추 10개는 씨를 빼고 잘게 썰고 밤 5개도 잘게 썹니다. 간장 2큰술, 참기름 1큰술, 꿀 3큰술, 계피가루 작은 술 1개를 섞어 양념을 만듭니다. 뜨거운 찹쌀에 양념과 대추, 밤을 넣고 골고루 섞은 후 다시 10분간 찝니다. 잣가루를 뿌려 마무리하면 왕실의 품격이 느껴지는 계피향 가득한 약식이 완성됩니다. 다음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계피 설탕 쿠키입니다. 밀가루 2컵, 버터 1컵, 설탕 반컵, 달걀 1개, 계피 가루 작은 술 하나, 소금 조금을 섞어 반죽을 만듭니다. 냉장고에서 30분 휴지시킨 후 밀대로 밀어 쿠키 틀로 찍어냅니다. 180도 오븐에서 12분에서 15분 구우면 바삭하고 향긋한 계피 쿠키가 완성됩니다. 구울 때 집 안 가득 퍼지는 계피 향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계피의 긴 여정이 스리랑카의 신성한 숲에서 시작해서 여러분의 따뜻한 집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5천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계피는 인류와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때로는 신비로운 치료제로, 때로는 권력의 상징으로, 때로는 사랑의 표현으로, 그리고 때로는 잔혹한 착취의 대상으로 말입니다. 작은 나무 껍질 한 조각 속에 제국의 흥망성쇠, 탐험가들의 용기, 상인들의 탐욕,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까지 인류 5천년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엌 속 재료들의 흥미진진한 역사를 함께 발견해 나가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알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글로벌 팬트리 세계의 식탁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